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식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걸까? 왜 내가 더 많이 베풀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죠.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며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사업자금 대주고 둘째 딸 집 장만 도와주고 막내 아들 빚 갚아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오라고 하지 않으셨죠. 자식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돈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이 베푸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더 이상 베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식들이 효도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풀려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엄하게 대했고 때로는 매도 들었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랑말랑해집니다. 자식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자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외로워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베풀면 진짜 베풀미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이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도 날 챙겨야 한다는 거래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꽤 받으셨어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한 돈도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2달 후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을게요. 할아버지는 또 고민하셨습니다. 3천만 원은 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딸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주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로 빚을 좀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는데 2,5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써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는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돈을 갚으러 온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더 줄 돈이 없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섭섭해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화를 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형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왜 안 줘요? 불공평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일들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베풀매 대가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기대. 이게 독이 됩니다. 진짜 베풀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런 베풀물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았고 시간도 많았죠. 그래서 베풀고 나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베풀기만 하면 자신은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관계를 망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베풀지 마세요. 적어도 무리해서 베풀지는 마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너그럽고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른의 도리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남한테 퍼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누가 여러분을 돌봐줄까요?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품과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든 해주고 싶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 내 안정이 우선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40대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좀 생겼어요.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믿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말해라.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집착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당장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하지만 앞으로는 큰일은 나한테 먼저 상의해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언뜻 보면 집착하는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줍니다. 힘들어도 참고 지켜봅니다. 그래야 아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부모는 아들의 성장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가 불안하니까 빨리 해결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의 인생에 계속 간섭할 권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집착은 붙잡는 겁니다. 노년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물론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요. 자식들이 나를 찾아야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니까요.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여전히 가장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게 다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명절에 오라고 해도 핑계대고 안 오고, 전화해도 대충 받고 끊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잘 안 따르고,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이렇게 대하나. 아들한테도 하소연했습니다. 내 마누라 좀 잘 타일러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면 되겠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뒷담화한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지. 그 후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손자들 학원비 대주던 것도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이 없고 할머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나자 며느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참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그것도 걱정됐다는 말과 함께 주말에 며느리와 손자들이 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더 친절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어머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 육아 방식에도 뭐라고 하시고 돈도 자꾸 주시니까 빚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간섭하고 너무 많이 베풀었다는 걸. 그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다는 걸. 놓아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머물다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유욕이 생깁니다. 소유욕은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곁에 있습니까? 어릴 때 잠깐입니다. 20살이 되면 독립합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부모는 그저 가끔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과정을 응원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자식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으로 붙잡습니다. 집으로 붙잡습니다. 손자로 붙잡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게 의무가 됩니다.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돈도 안 주고 간섭도 안 하고 명절에 오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인생 열심히 삽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닙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부모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당신 인생을 즐기시네. 좋으시다. 나도 가끔 찾아뵙고 싶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많이 줄수록 자식이 고마워할 거라고, 많이 해줄수록 효도를 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도닉 적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도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기쁘지만 계속되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손자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고맙다고 말하지만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습니다. 10만 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더 이상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당연히 받는 용돈이 됐으니까요. 어느 달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을 못 줬습니다. 손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섭섭해했습니다. 심지어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용돈은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권리가 됩니다. 못 받으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자식들을 망치는 겁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부모가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갑자기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부모한테 의존하며 살았으니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부모님은 더 많이 남겨주지 않았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오히려 원망을 듣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적당히 주세요. 자식이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세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줄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것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세요. 갚으라고 재촉하지는 말되 분명하게 빌려준 거라고 선을 그으세요. 자식이 집을 사려고 합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줄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도와주세요. 자식이 빚을 졌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거절하세요. 계속 도와주면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빚을 내도 부모가 갚아준다는 걸 학습합니다. 그러면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부모한테 의존합니다. 이게 자식을 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법입니다. 아플 때 약을 먹이는 것처럼 쓰지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자식들 돌보지도 말고 베풀지도 말고 그럼 난 뭘 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란 말인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잠들고 다음 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밀린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찾아뵙고 친척 모임 가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1년 365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70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자유를 즐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불안하고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하고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무를 만듭니다. 자식 돌봐주고 손잡아주고 경로당 일 맡고 동네 일에 나서고 또다시 바쁘게 삽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노년은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했으니까요. 아이도 안 낳아도 됩니다. 이미 키웠으니까요. 직장도 안 나가도 됩니다. 이미 은퇴했으니까요. 돈도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기가 또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제 배우세요. 악기 연주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여행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제 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에 시작해도 10년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웬만한 취미는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를 만드세요. 노년에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이 있지만 친구는 나와 비슷한 처지니까요.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서너만 있으면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만나서 차 마시고 산책하고 수다 떨고 이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일 운동하세요. 산책이든 체조든 수영이든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도 잘 챙겨 먹으세요. 귀찮다고 대충 먹지 마세요. 소식하되 영양가 있게 먹으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만 유지하면 80까지, 90까지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세요. 넷째, 봉사를 하세요. 이건 베품과는 다릅니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한테 베푸는 건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한테 봉사하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세요. 병원에서 안내를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다섯째, 배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인터넷을 배우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재미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완전히 손을 떼는 게 맞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나? 물론 아닙니다. 완전히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병원 가고 진료 보고 약 받아오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도와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재혼 상대를 소개하면서 부모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인생이니까 자식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간섭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꾸 넘어갑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간섭합니다. 자식들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나는 자식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듣나?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부모의 경험은 부모 세대의 것입니다. 지금 세대와는 다릅니다. 부모가 옳았던 방법이 지금도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도 지켜봐 주세요. 실패하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식은 성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자식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건 간섭입니다. 요청을 받고 도와주는 건 사랑입니다. 이 차이를 명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계들이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에 가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 그냥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별로 좋지도 않은 관계에 쓰시겠습니까?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5명이 낫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그냥 모임에 조금씩 덜 나가세요. 연락을 조금씩 덜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상대방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이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자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가도 되는 자유.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싫어도 참아야 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은 비우는 시기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지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재산도 조금씩 덜어냅니다. 심지어 관계도 정리합니다. 이게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쌓아야 했습니다. 돈도 모으고 명예도 쌓고 인맥도 만들고 경력도 쌓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많이 가진 게 오히려 부담입니다.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큰 집에 살면 청소할 곳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관리가 복잡합니다. 인맥이 넓으면 챙겨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적당한 돈으로 검소하게 살고
소수의 진짜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는 것. 이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비움의 첫 단계는 물질을 비우는 겁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릇, 20년 전에 받은 선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언젠가 쓸까봐? 아깝단 생각에? 버리면 돈 아까워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합니다. 청소할 때 방해됩니다.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니,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놓아주는 겁니다. 기부하세요. 나눔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비우는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기대, 사회가 노인을 존중해 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있으면 현실과 부딪힙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끊깁니다. 사회는 노인보다 젊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고맙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반갑지만 안 해도 이해합니다. 사회가 존중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고맙습니다. 친구가 1년에 몇 번만 만나자고 해도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비우는 겁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나? 저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저 할머니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아니,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아끼는 거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물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히 조심하되 너무 예민하게 굴지는 마세요. 가끔은 먹고 싶은 건 먹으세요. 가끔은 무리해도 됩니다. 즐기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미래를 계획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언제 아플까? 언제 죽을까? 자식들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뭐 합니까? 오늘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비워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역설적이죠? 비우는데 풍요로워진다니.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집을 비우니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기대를 비우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교를 비우니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해 보입니다. 집착을 비우니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놓아버림이 곧 얻음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년에는 무리하게 베풀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는 베풀면 독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만 적절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둘째,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할 차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비우세요. 물질도 비우고, 기대도 비우고, 비교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려던 거 참아보세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도화지 한 장 사세요. 여행 가고 싶었다면 가이드북 한 권 사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집안 물건 하나 정리해 보세요. 안 입는 옷 한 벌 버리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점점 쉬워집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오늘 작은 변화가 한 달 후에는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놓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님이 당신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는 하루, 집착하지 않는 하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들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우면서도 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도움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닐까? 75만 넘으면 누구나 힘들고 80 넘으면 누구나 요양원 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박할머니입니다. 올해 78이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직접 아침을 차려 드시고요. 낮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한테 영상통화도 하세요. 저녁에는 드라마 보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또 한 분은 김할아버지입니다. 올해 77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드시고 식사도 도움을 받아야 하세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고 가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십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1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박 할머니는 특별히 운이 좋으셨던 걸까요? 김 할아버지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60살 때부터, 아니 사실은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준비하셨어요. 몸을 관리하셨고, 집을 정리하셨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김 할아버지는 60대까지는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하셨죠. 70살 넘어서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할 여유도 기력도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노후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노후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지키시면 75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85이 되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모은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것? 자식 잘 된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혼자 걸어가는 것, 배고플 때 부엌에 가서 밥을 먹는 것, 밖에 날씨 좋을 때 문 열고 나가서 산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효자여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누군가가 부축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2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혼자 마트에 가십니다. 버스 타시는 것도 문제 없으세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십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오르진 못하시지만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오르내리십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 움직였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망가집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70대 어르신들을 10년 동안 관찰했는데요. 잠을 잘 자는 분들과 못 자는 분들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나쁜 물질들을 밤에 자면서 치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잠을 못 자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계단 오르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이 안 오시면 낮에 햇빛을 많이 쬐세요.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는 것도 자기 1시간 전에는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도 주무셔도 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주무세요.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오히려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걸으세요.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온몸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는 산소를 듬뿍 받게 되거든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에 걸어도 좋고 저녁에 걸어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거실을 100번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육을 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근육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75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온몸에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비싼 운동센터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에 손대고 팔 굽혀 펴기 5번. 이것만 매일 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신기하게도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물론 50대, 60대부터 시작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몸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건 스스로 하셔야 해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몸 만들기. 잠 잘 자고 매일 걷고 근육 키우고 스스로 챙기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75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함께 계시더라도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락이 끊기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돌아가셨다는 부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무척 두려워하세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섭섭하죠. 그런데 말이죠. 외로움이 정말 나쁜 것만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셨죠.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집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그런데 2년째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는 게 편하더래요.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신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옛날 앨범을 꺼내서 추억에 잠기는 시간,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행복하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친구는 왜 연락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혼자서 뭐하고 재미있게 놀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둘째,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패션 보면 정말 멋지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추고 싶으면 추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 이 나이에 무슨 노래?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8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기타예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게 유명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공연도 하신답니다. 셋째,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영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혼자 있는 힘을 기르면 외로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의존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이유가 꼭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고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안전하게 만들면 됩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되도록 말이죠. 먼저 안전장치부터 설치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꼭 다세요. 변기 옆에도 샤워 부스 안에도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세요. 미끄러운 타일은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아예 바닥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문턱도 없애세요. 옛날 집들은 방마다 문턱이 있는데 이게 넘어지는 주범입니다. 문턱 하나 때문에 골절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 복도에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발을 내디디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요. 이게 있으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양쪽에 난간을 꼭 설치하세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잡을 수 있어야 안전해요. 그 다음 생활 동선을 간단하게 만드세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머리 위에 무거운 냄비나 그릇을 두면 꺼내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층에 침실이 있다면 1층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매일 계단 오르내리는 게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들도 참 편리해졌습니다. 나는 기계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나온 제품들은 말만 하면 됩니다. 불 켜줘, 문 잠가줘, 응급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하면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어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배달 앱도 하나쯤 배워두시면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집에서 보내는데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람도 우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밝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도 밝아집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물 주고 잎을 닦아주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이런 작은 일들이 재미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아요. 사진을 보면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서 걸어서 병원 갈 수 있나요? 약국은 가까이 있나요? 마트는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근처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고립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집, 편리한 집, 따뜻한 집,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요양원 갈 일이 없습니다. 내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나요?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진 않나요?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하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줄일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것도 좋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다음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세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일은 넘어서 잃은 돈은 다시 못 만듭니다. 그러니 국채나 안전한 펀드 정도만 생각하세요. 여유 자금의 일부만, 정말 일부만 운용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고수익 특별한 기회 원금 보장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사기입니다. 60대 이상,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당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전화로 은행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돈을 빼가는 거요.
요즘은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사고 나셨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이런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서 정신이 없어지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요?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77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3억 원을 사기당하셨어요.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으신 거죠. 처음 2달은 정말 200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믿고 더 투자하셨는데 그 다음 달부터 연락이 끊겼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식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진짜 부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경제적 자립,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용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갑자기 마주쳤을 때 공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건강할 때가 적기입니다. 정신이 맑고 판단력이 있을 때 내 뜻을 밝혀두는 게 제일 좋아요. 유언장을 쓰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하세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면 가족들도 결정하기 쉬워요. 자식들끼리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더 빛나게 느껴져요.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디자인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영상 편지를 남기시는 것도 좋고 자서전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이에요. 그리고 물건도 정리하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치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물건 하나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런 정리를 삶의 다이어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못다한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엔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지금을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혼자 속 끓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 분노와 서운함을 오래 품지 마세요. 물론 화날 일이 생기면 화내세요. 당연히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만 화내세요. 다음 날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서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계속 곱씹으면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오늘은 이만 화내고 내일은 안 화낼 거야 하고 다짐하신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엔 별로 화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를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목적을 잃기 쉬워요. 은퇴하고 자식들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화초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세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거 먹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들어. 처음엔 쓸데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나 후원을 통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도와주는 것도 봉사고 어려운 이웃에게 10,000원씩 후원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서 젊은 세대에게 남기는 것도 훌륭한 봉사예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나 호흡, 자연 산책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날에는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세요. 들이쉬는 숨에 집중하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거창한 명상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엔 공원에 나가보세요.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만드세요. 잠 잘 자고 매일 걷고 근육을 키우고 스스로 몸을 챙기세요. 둘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르세요. 나와 친해지고 나답게 살고 새로운 걸 배우세요. 셋째,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집을 안전하게 꾸미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세요. 넷째,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가지세요. 지출을 관리하고 사기를 조심하고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다섯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물건을 정리하고 못다한 일을 하세요. 여섯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화를 오래 품지 말고 삶의 목적을 찾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명상하세요.
이 6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 즐기기, 오늘부터 집안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너무 늦었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 집에서 존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께, 친구께.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